논픽션의 실화 이야기, 막내 외삼촌의 첫 드라이브 5부. 최종회. 경찰서에 들어가니 눈에 익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덩치 큰 형사 2분. 아버지께 악수를 청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형사 중에 한 분이 철제 의자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저를 번쩍 들고는 철제 의자에 앉히더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이상한 냄새와 타다닥거리는 타자 타이핑 소리, 무전기들이 치익거리는 소리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그 제복 차림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전 그 웃음에 조금은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그리곤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름이 묻고 어디 학교 다니노? 몇 학년 몇 반이고 담임 선생님 이름은 어찌 되노? 아버님 성함은? 그러고 어머님 성함. 간단한 질문이 계속되더니 그 학생증을 슬쩍 보여주시면서 네 이거 기억나나? 네, 그거 제가 가로수 옆에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로수 있는데 아저씨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나? 예, 양말 공장 맞은편에 큰 가로수인데요. 아이고 똑똑한 친구구만. 근데 왜 이거 주워갖고 가지고 있었노? 말문이 탁 막히더군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몰라서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 막 떨려왔습니다. 저보고 똑똑하다고 칭찬도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대답할 말도 못 찾고 갑자기 또 두려운 생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냥 막 울음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다. 뭐가 말 못할 일이고 그냥 왜 그런지 이야기 못하나? 옆에서 아버지가 버럭하시니까 정신이 확 들더군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요. 그래. 그냥 줘갖고 갔다 이 말이지? 예. 그러고 누구한테 처음 그거 보여줬노? 외삼촌요. 언제 보여줬노? 삼촌이 일 끝나고 집에 와가 놀다가 하드 사러 갔다가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와 그때 보여드렸노?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 좀 주워갖고 있다 잊고 있었나? 네. 질문이 마치 정말 꼬치꼬치 행동 하나하나 다 물어가며 진행되더군요. 와, 난생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마냥 온몸이 다 떨려오고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날 것 같았지만 옆에서 떡하니 버티고 계신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만약 울었다간 더 때리시는 아버님입니다. 그칠 때까지 매질하시는 분이죠. 이 성격이 호랑이 5-6마리 정도 드신 분이라. 한참 뒤에 경유서 작성이 끝나고 나서야 저쪽에 긴 의자에 따로 어머니와 함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2분과 외삼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진 다른 제복 입으신 분과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른 2사람이 들어왔는데 형사 중 한 분이 외삼촌을 이렇게 세우시더니 소개를 하시고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외삼촌의 팔을 붙잡고 서럽게 막 우셨습니다.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들어오셨는데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한동안 형사 2분과 이야기하시고 외삼촌도 옆에 계시고 부모님과 저는 귀퉁이 긴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나가시고 형사 2분과 외삼촌이랑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 뒤에 외삼촌이 오시더니 저보고 씩 웃으시며 규야 배고프지? 삼촌이 짜장면 사줄까? 와 정말? 전 그렇게 대답하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 전 속으로 예트를 외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서웠던 일들은 벌써 안드로메다로 가고 머릿속엔 온통 짜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나? 저 형사들이 왜 자꾸 니한테 그러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외삼촌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학생증 가지고 대학교에 갔다가 다시 경찰서에 신고한 경이랑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거 묻는 거야. 그럼 아까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가? 그렇다더라. 최종 확인한 것 같아. 애가 없어질 때 입고 있던 옷도 아까 확인하고 왔고
규야가 주선 학생증 그 학생이 그 애라고 하더라. 그러면 민숙이는 아니네. 우린 민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나도 그랬는데 옷도 비슷하고 해서. 내가 안 보내주나? 뭐 더 물어볼 게 있는 기가. 잠깐만 기다려보자. 가라고 해야지 가지. 나는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얼마 뒤에 형사분 한 분이 나오시더니 휴일 시간 다 뺏기고 수고 많았다고 문 밖까지 배웅 나와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전 지금도 짜장면 하면 환장을 합니다만 진짜 짜장면 그릇에 붙어있는 짜장 한 방울까지 걔가 밥그릇 핥아먹듯이 먹었다니까요. 이놈아, 나중에 뭐 할래 묻거든 중국집 사장한다 그래라. 삼촌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대충 정리하자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체를 처음 발견한 것은 외삼촌이었고요. 뭐 그때 지역 신문에도 실렸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그 시멘트 배수관에서 갈고리로 그 시체를 끄집어낸 사람이 아버님이십니다. 당연히 신고하셨죠. 근처에 전화가 없어서 외삼촌이 양말 공장에 뛰어올라가 신고하셨답니다. 사체는 몇 달이 돼서 완전히 부패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시간 개념이 없어서 저번에 4월달인가 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과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추가로 생각나 아마 여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깐돌이 사 먹은 게 생각나는 거 봐서는 여름에 가까웠다고 봐야겠죠. 그때 경찰서 나와서 짜장면 먹을 때 이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못 잡아도 6월달 정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살펴보니 일단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대요. 삼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바지에 분홍색 티를 어렴풋이 보는 순간 이 청바지는 바로 알아봤는데 분홍색 티는 워낙에 폐수에 쩔어 있어서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일전에 들고 왔던 사진 속의 민숙이 누나가 떠오른 겁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안 둘이 어리 빠진 듯 황당하고 두려웠답니다. 경찰이 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 이 막 꺼낸 사체가 아직 물속에 들어있어서 더 이상 갈고리를 대지도 못하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때 그 문둥이집 동생분이 나왔는데 상황 설명을 듣고는 그 무섭고 흉측한 사체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맨손으로 건져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서 그때 감동을 좀 많이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완전 초강심장 겁없는 사나이신데 말이죠. 건져놓고 확인해보니까 청바지에 분홍색 티가 확실했답니다. 살은 완전히 뭉그러져 있어서 얼굴은 도저히 확인 불가능했고요. 군데군데 뼈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체형과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봐선 여자 같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셨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경찰에 이야기할 때 며칠 전 민숙 누님 때문에 형사가 다녀간 것을 이야기했고 인상착의가 거의 똑같다. 민숙 누님이 거의 확실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형사 두 분은 그렇게 단정을 짓고 수사를 해오고 있었고요. 아버님의 실수죠. 너무 쉽게 형사들을 믿도록 하셨으니까요. 물론 외삼촌도 그렇게 단정했었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이야기를 끝내고 어머니께선 계속 우셨답니다. 정말 민숙 누님이라고 믿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외삼촌이 또 그 여자를 목격했을 때 그때 외삼촌이 의구심이 든 거죠.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시 하셨던 모양입니다. 분명 무언가 억울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확신하셨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혼자 수사 비슷하게 그동안 진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날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형사와 이야기 나누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일요일만 되면 혼자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셨다는군요. 물론 가끔씩 저를 데리고 나가신 적도 있지만 거의 혼자 직접 두 발로 알아보고 다니셨더군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다음 날 제가 우연히 학생증을 주워가지고 왔던 날 말입니다. 외삼촌에게 보여주었더니 순간 외삼촌이 딱 삘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먹자마자 절 데리고 일단 대학교에 학생증을 가지고 확인하러 갔었죠. 실종 처리돼 있었고 관할 경찰서를 물어물어 찾아간 거죠. 실종 신고 여학생 사진을 보자마자 거의 확실히 판단이 섰다고 하더군요. 학생증에 나온 사진은 워낙 작아서 분간이 잘 안 갔답니다. 더욱이 실종 시에 착용 복장이 청바지에 분홍색 티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쪽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때 사체가 입고 있던 옷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물품들로 친따름이 확인되었고요. 사체 확인하고 저희가 있는 경찰서로 오셨는데 그때 외삼촌 팔을 붙잡고 우셨던 아주머니가 바로 그 여학생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 형사 두 분이 호출되어 오셨고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학생증을 주운 저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려서 바로 진술서를 쓰지 못하고 부모 대동하에 해야 한다고 하여 급히 다시 부모님을 모시러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결국 외삼촌이 사체를 발견하고 사체의 신분까지 밝힌 겁니다. 물론 저 때문이긴 합니다만 저야 그런 일들을 정리해낼 만큼 시간이 없던 철없던 아이였던지라 당시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죠. 자, 다시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라진 민숙 누님은 어떻게 됐는지, 왜 그 여학생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왜 억울하게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기겁하게 해서 사고나게 만들었는지. 그땐 어렸던 저여서 대신 사건의 구심점이었던 외삼촌의 추리력과 이 설명을 곁들여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 별반 이야기 없이 평상시 생활이 시작되었죠. 외삼촌은 그 뒤로 몇 번인가 경찰서를 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으로부터 그 여학생의 수사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의외로 쉽게 잡혔습니다. 바로 같은 과의 선배들이었죠. 그날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신입생들 환영회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다들 술을 엄청 마셨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몇은 신입생들 데리고 술 더 마신다고 술집 가서 술 마시다가 합석하게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선배 중 한 명이 아는 형님들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입생들은 거의 다 가고 그 사고 여학생과 다른 여학생 2명이 붙잡혀 있었답니다. 그때 합석한 형님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외삼촌의 말로는 그 중에 한 명이 저번에 사고 나서 죽은 면장 둘째 아들이라 합니다. 거기서 기분 좋게 다들 술 마시고 헤어지는데 한 여학생은 방향이 달라서 그냥 택시 타고 갔고 그 문제의 여학생이 방향이 같아서 그 형님들이란 사람 중에 한 명의 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근처에서 내려줄게 하며 면장 아들과 차량 소유의 형님, 그리고 과 선배 2명, 그리고 여학생까지 총 5명이 차에 탔는데 드라이브 하자고 더 끌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에 다들 술이 너무나 취해서 그날 그 사고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 제가 알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어떤 식으로 그들이 그 여학생을 왜 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에서야 짐작할 뿐이죠. 그때 그 시리들이 그 사체를 그 양말 공장 배수로에 급하게 밀어넣은 것이랍니다. 왜 거기냐 하면 그 차량을 운전하던 그 형님이란 사람 차가 바로 양말 공장 공장장의 차였죠. 즉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겁니다. 그때 제 시간에 차를 세워두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엄청 혼나니까 서둘러 차를 세워놓으려고 양말 공장까지 온 거였답니다. 거기서 사체를 유기하고 이 4명이 절대 비밀로 평생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했다는군요. 사인은 교살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반항해서 일단 목을 졸랐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손에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만 숨이 넘어가 버렸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뻔하겠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으니 아마 3월달이었겠죠. 외삼촌이 2월달 정도에 저희 집에 오셨고 3월 말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셨으니 여하튼 그렇게 메인 이야기가 끝나고 외삼촌이 경찰서에선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형님들이란 사람 2명, 그 중에 한 명이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 머리 터져 죽은 오토바이 상사에서 일하는 그 건달이었습니다. 바로 면장 아들이죠. 저도 알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했던 형님이란 사람, 그 사건 이후에 서둘러 먼 곳으로 갔다는군요. 대신 그 차량의 진짜 주인이던 공장장이 사고사에서 그 화물차 뒷칸에 머리를 치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사고인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냥 슬쩍 치인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뇌출혈이었겠죠?
외삼촌이 말씀하시길 억울하게 죽어서 누구한테 자신이 이곳에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귀신이 돼서 나타난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이고 학생증, 즉 글마들이 사체를 내리다가 우연히 학생증이 그곳에 떨어졌던 거죠. 그 학생증을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뿐이었던 겁니다. 유독 그 큰 가로수에 얼쩡거렸던 게 저였던 터라 그 도사견 때문에 피해 다녔는데 도사견이 왜 거기서 죽은 걸까? 아마 외삼촌이 추측하건대 계속 그것을 알리고 싶어 했었다는 거죠. 다른 똥개 2마리까지 죽여놔도 뭐 진전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혼자 복수를 한 것 같다고. 그 형님이라고 불린 2사람 중 한 명인 그 오토바이 상사 아들내미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사를 내버렸다 생각해야겠죠. 또 한 명은 멀리 도망갔으니 그 차 주인인 그 아버지가, 즉 공장장이 대신 복수를 받은 거고요. 면장댁 사람들도 그 다음부터 완전 개 취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해버렸습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그 정도 소문나면 못 견디죠. 물론 다 외삼촌의 추리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마지막까지 술자리했던 그 선배들을 경찰이 추궁하자 그중 한 명이 울면서 완전히 실토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날 이후 제대로 잠 한 번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며 차라리 이게 속편하다고 후련하다고 울면서 얘기했다는군요. 결국에 실질적인 주동자 2명 중에 벌써 1명을 죽였고 도망간 1명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놈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나머지 선배 2명은 15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2번의 교통사고, 그리고 제가 우연히 학생증을 발견하게 된 그 경위가 말이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도 다 그 사건과 관계되는 직접적인 사람들인 거죠. 외삼촌은 경찰서에서 이런 미신적인 부분을 말하진 못했겠죠. 결과적으로 전 어렸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외삼촌에게 경찰서 서장님이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사실 외삼촌 아니었으면 사체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실 민숙 누님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사건 이후 몇 달 뒤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민숙 누님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후에는 민숙 누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소식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이 이어졌고 그날 이후 그 가로수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외삼촌도 더 이상 그 여학생을 거기서 목격하지 않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외삼촌께서 표창장 받았던 그날 동네 잔치를 했답니다. 물론 면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문둥이 집에 가서 그 오기 싫다는 동생분 억지로 데려와서는 막걸리를 막 따라주시는데 참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면서 다 받아 드시더군요. 웃는 모습이 참 싱글싱글 하셨는데 그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동네에서 문둥이 집이라고 업신여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잔칫날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외삼촌도 막걸리 많이들 마시고 다들 기분 좋아서 막 웃고 떠들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귀퉁이에서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돼지고기 먹는다고 연신 호호거린 기억도 나고요. 그날 이후로 그 문둥이 집 동생분이 땅꾼이었던 관계로 아버지께서 수시로 불러 과수원에 뱀 잡아가시라고 하셨고 그분은 마대자루 하나 걸치고 종일 과수원에서 뱀을 잡으셨죠. 뱀을 구워주시기도 하고 또 저를 무지 귀여워하셔서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었는데 아마 아버지께서 그날 그 동생분이 사체를 무릉덩이에서 서스럼 없이 건져내신 그 모습에 감동을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께선 먹을 것이 생기거나 잔치를 하거나 명절 때가 되면 꼭 음식을 그분 집에 가져다 드렸죠. 과수원이라 사과 출하할 때에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시고 그 집에 한 상자 떡하니 안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삼촌 이야기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외삼촌은 일이 너무나 잘 풀렸습니다. 그 종묘회사에서 신입인데도 인정받아서 급승진하시더니 그 회사 회장 비서직까지 승진하셨습니다. 그때는 학력이 무지 좌지우지하던 때였는데
이 지방대 출신인 외삼촌이 서울의 쟁쟁한 대학교 출신들을 모두 제치고 그 종묘회사 회장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종묘회사의 회장님 수행비서로 갔다가 그 일본 종묘회사에서 외삼촌을 좋게 봐서 몇 번을 접촉하더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곤 스카웃까지 해갔죠. 지금은 일본에 계시면서 한국인으론 그 종묘회사에서 유일하게 간부급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재산도 많이 모으셨고요. 아들, 딸은 공부 잘하지, 외숙모는 예쁘시지. 외삼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귀신님들 정말 다들 너무들 하시네요. 에? 콩고물이라도 좀 떼주시면 어디 덧나나요? 여복도 없고 재산도 안 모이고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참말로 더럽네요. 눈이나 띄지 말든가. 앞으로 제 눈에 띄면 밟아버리겠습니다.